월요일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요. 법원은 이번 공판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절차가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며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민주당 내에선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게시판으로 인한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육량 감소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합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근감소증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ICBM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었다고요. 네, 푸틴이 러시아 국영방송의 모습 드러내고 본인이 직접 설명을 했어요. 현지 시각 21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라고 밝혔는데 그 미사일을 러시아 안에서는 오레시니크라고 부른다고 하고 시험은 성공적이어서 목표가 달성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무기에 대응할 수단은 없다 하면서 자국 무기를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당초 우크라이나군에서 발표했던 건 러시아가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했다고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푸틴이 직접 나와서 정정을 한 거고 근데 이게 러시아만의 주장으로 보기도 어려운 게 미국 당국자 말을 인용해서 AP통신도 보도를 했는데 ICBM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 발사 전에 발사 사실을 미리 미국 측에 경고성으로 통보했다는 게 크렘린궁의 설명입니다. 역시 이번 이 발사 도발은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그 장거리 미사일 지원하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다른 국가들을 향해서 우리 신형 무기로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경고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오늘부터 러시아의 서남부 크루스크주에 대해서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어요. 네, 외교부 오늘 0시부터 22일 0시 기점으로 러시아 크루스크주에 대해서 여행 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4단계가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크루스크주라는 곳이 북한군이 파병됐다고 알려진 지역이에요. 우리 정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5개 지역 30km 구간에 대해서 이 4단계 발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정을 통해서 5개 중에 크루스크주 전 지역을 여행경보 4단계로 확대를 해나간 거고요.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서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크루스크주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경보 4단계가 내려지면요. 이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향 등에 대해 보고했는데요.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어요. 네, 국정원이 파악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원래는 한 11,000여 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훈련부터 좀 받고 적응 시간을 갖다가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가 됐고 현지 공수여단하고 해병대에 배속이 됐는데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북한이 포탄미사일에 이어서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등 이런 장사정포까지도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쏟아지는 또 다른 정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투항했다라거나 네. 뭐 사상자가 몇 명 발생했다더라 이런 것들은 외신이든 어디서든 좀 쏟아지는 얘기가 있고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정원은 김정은의 방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북한에서는 그 최선희 외무상이 며칠 전에 러시아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푸틴하고 원래 예정엔 없었는데 만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평양에는 지금 러시아에서부터 온 그런 동물들이 갑자기 도착을 하고 있거든요. 불곰, 사자, 앵무새도 도착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동물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밀착을 굉장히 과시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조만간 김정은이 갈 수 있겠다. 러시아를 세 번째로 방문해서 푸틴과 정상회담 할 거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고요. 국정원은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기술을 받고 어떤 무기를 받아올지 밀착해서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갈 때까지 가봤다면서 국방력 강화 의지를 다시 밝혔어요.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한에서 열린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개막 연설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과거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고 결국에 확신한 건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변할 수 없는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트럼프랑 2번이나 만났잖아요. 네. 북미 정상회담 열었는데 유의미한 성과로까지 이어지진 못했고 결과값이 지금의 이 상황인 거고 그 사이에 또 뭐 정권이 바뀌고 그럼 노선이 바뀌고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외국 정권에 의지할 수 없다고 절감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김정은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군사적 균형추를 내리는 일은 영원히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비핵화 협상에 나설 뜻이 없다라는 점도 일단은 분명히 했습니다. 5년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돼 있던 가상화폐 이더리움이 탈취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북한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네, 이게 2019년이었어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보관돼 있던 이더리움 34만 2천 개가 탈취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집단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이런 두 개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이번에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네. 어떤 것들로 파악했냐면 그 북한 IP 주소, 가상자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 쓰는 어휘가 사용된 흔적이 나왔고 또 미국 FBI하고 공조를 해서 확보한 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했더니 북한의 소행이었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경찰은 모방이나 뭐 재범 우려를 이유로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건 북한이 이 가상화폐 이런 식으로 탈취를 해서 북한이 자기들이 만든 걸로 추정되는 그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통해서 시세보다 싸게 비트코인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세탁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피해 규모는 당시 시세로는 580억 원이고 지금 기준으로는 1조 4,700억 원 상당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던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 전격 사퇴하면서 다른 지명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네, 게이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내 강경파로 꼽히기도 했는데 다른 것보다 좀 여러 가지 의혹, 추문 이런 것들이 문제였어요. 근데 트럼프 당선인 2기 행정부 인선에 논란이 있는 인물들은 많잖아요. 네. 처음부터 트럼프가 논란을 감안하고 지명하기도 했고 또 트럼프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지명 철회할 뜻이 없다고 강경했어요. 일론 머스크도 막 두둔하면서 힘을 실어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성매수라든가 마약 사용 의혹은 너무 강했던 건지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에 게이츠 전 의원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게이츠 전 의원은 필요 없이 길어지는 워싱턴 난투극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면서 자신의 사퇴 이유를 밝혔는데 그 배경, 트럼프가 더 이상 이렇게 밀어붙이지 못했던 그 배경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 다수가 반대하면서 상원 인준이 어려웠기 때문이다라는 게 현지 언론들이 분석을 내놓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뭐 게이츠가 사퇴를 했다고 해도 이제 나머지 문제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역시 성비위 의혹인데
당원 행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했고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거액을 지급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교육부 장관 지명자도 마찬가지로 성 관련 의혹인데 여성이에요, 이분이. 근데 남편과 함께 레슬링 관련 사업을 했는데 그 레슬링 경기에서 도와주는 경기를 도와주는 링보이들, 이 링보이들이 10대였는데 고위급 직원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실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 실제로 이 링보이들이 민사소송을 낸 상태고요. 네.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수장이 될 사람인데 백신 반대 단체까지 설립을 하고 반백신 운동을 해왔고 예를 들어서 어떤 주장을 또 하고 있냐면 자폐증이 백신을 맞아서 비롯되는 거다. 백신 접종은 그 나치가 유대인 학살했던 홀로코스트와 같다. 이런 주장을 극단적으로 펴기도 했고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전혀 꿈쩍하지 않을 것 같았던 트럼프가 처음으로 인선 철회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다음 타자가 있을 것인지 있다면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여기 이 국가조찬 기도회는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서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 등이 참석을 했고 정부 부처 관료,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비롯해서 정치인들도 참석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양극화 타겟, 이거 윤 정부 임기 후반부 국정 목표이기도 하죠.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활력을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 밝혔고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이렇게 4대 개혁 완수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한 건데 많이 늦었다라면서 우리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되는 과제다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의정 협의체 차원의 논의도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잖아요. 비대위 네.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이름이지만 사실상 야당도 지금 합류를 안 했기 때문에 여의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의료계에서도 의협하고 전공의 단체는 빠진 거고요. 이번에도 만나서 정부 측하고 그 의료계 측 계속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어요. 의료계 내년도 정원 조정해달라. 정부는 이미 확정된 거다. 예, 똑같은 얘기였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들어간 의협은 좀 어떤 행보인가 보면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이 조금 센 말을 썼어요. 약탈혼이라는 비유를 쓰면서 정부 행위를 비판을 한 건데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2025년도 정원은 이미 2023년 4월에 발표가 된 건데 그래놓고 정부가 불과 9개월 전에 2024년 5월에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번복한 건 정부라는 주장인 거고요. 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건 정부인데 마치 의료계가 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박형욱 비대위 체제 의협을 보면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는 있는데 강력한 비판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필요시에는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에게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건데요. 이게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결심 공판 있었어요. 그래서 군검찰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한 건데 그 구형한 혐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항명 혐의. 이거는 그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던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혐의인 거고 두 번째가 상관 명예훼손 혐의라서 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발언을 언론을 통해서 왜곡해서 마치 부당한 지시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군 검찰 주장은 박 전 단장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고 군의 지휘 체계를 훼손해서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박 전 단장과 변호인 측은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느냐면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명령을 명확히 받은 적이 없고 명령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 전 단장은 최후 변론에서 우리 군의 불법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재판부께서 말씀을 해달라. 우리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밝혀진다고 알려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구형한 징역 3년은요. 군형법상 예외 상황 빼면 이 그 밖의 상황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량 구형입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를 조롱한 것이다 맹비난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게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 것이냐. 이제 앞으로 어떤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자식을 입대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고요. 그러면서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반드시 관철하고 최상병 순직 책임을 묻고 박대령의 명예를 지키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이 열렸죠. 네, 추모식에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비롯해서 주호영 부의장,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등 여야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또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래는 오기로 했는데 병가 내고 전체 일정을 취소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대표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참석을 했고요.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김영삼 전 대통령 기여를 강조하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다짐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막히나 싶으실 텐데요. 남한산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송산 마도부터 꽉 막힌 정체입니다. 반대 평택 쪽으로는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두 군데 사고가 있는데요. 우선 팔곡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산터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8탄 분기점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홍성 부근 목포 쪽의 정체는 작업 때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했고요. 정체되고 있습니다.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는 작업 정체가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원이 25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야권 일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라고 생중계 불허 이유를 밝혔는데요. 지난 15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같은 이유로 네.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규정에 따르면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생중계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이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특히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공격이라든지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재판에서는 뭐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가장 큰 쟁점은 위증 교사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만 말해달라고 했다. 라면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네. 또 김 씨가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했는데 이를 두고는 김 씨의 주관적 기억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사뿐 아니라 위증 자체도 맞지 않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에 있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이 앞서 1심에 선고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다음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1심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633 기준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당장 내년에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633 기준이란 선거법 사건에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도 각각 3개월로 1년 내에 확정 판결이 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최근에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만큼 이번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굉장히 법리라든지 사실관계가 비교적 간단해서 이르면 내년 혹은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정치권에선 이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어요.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그리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기존 벌금 1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을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네. 특히나 이 법이 이재명 대표의 그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었던 15일 그리고 하루 전날 발의됐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입법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 해당 법이 통과가 되면 이 대표 재판 중에 면소,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게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도 국민의힘 내에서 어제 갑론을박이 일었는데요. 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면소는 불가하다라는 의견과 부칙을 적용해서 면소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일부 주장도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해당 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재표결에서도 국민의힘 전원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어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원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민생 행보를 통해서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인 실용주의, 먹사니즘을 앞세워서 현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고요. 그 이면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 이른바 플랜 B, 차기 주자로 언급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동행을 했는데 이 원팀을 강조하면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또 결속을 통해서 분열을 방지하고 차기 주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단일 대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당내 기류를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자들과 사석에서도 단일 대우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실형 선고는 너무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비명계 대학살이 일어났죠. 공천에서. 그에 대한 학습 효과로 보이는데요.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이 대표에 반대되는 의중을 말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폭넓게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원외에 있는 민주당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일 대우 유지가 벌써부터 균열이 가고 있고 당선 무효형이 2심과 대법에서 깨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도 내심으로는 차기를 누구로 가져가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냐, 향후 당 전략은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러한 고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표적으로만 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오른다거나 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그 내용 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가 정면 충돌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한 대표가 계속 민생을 이야기하는 것도 계속 묻히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 사안이 만약 가족들이 직접 익명으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비방글을 썼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한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당장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자체 조사인 당무감사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맡겨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또 당사자인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이 직접 비방글을 썼는지 아니면 명의를 제3자가 도용해서 쓴 것인지 혹은 해킹인 건지 혹은 동명이인인 건지 전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는데 2주 넘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도 친윤계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당이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 자신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먼저 시기적으로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당 내에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보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전까지는 관련한 입장이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어제도 무려 2주 만에 처음 입장을 밝힌 건데 한동훈 대표가 위법성이 있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명예훼손이라든지 위법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즉 이에 대한 해명도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당내 의원들은 평소 한동훈 대표답지 않은 대응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남,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당원 여부를 공개했고요. 자체 진상조사를 즉각 지시를 네. 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족이 연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내부적으로도 전략 구축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윤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세가 날로 심해지고 네. 있어서 그냥은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쟁점이 명예훼손이 아니라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한 작성자가 윤 대통령의 비방글을 올렸고 이러한 글들이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고 기사화됐다는 점에서 여론조작 의혹도 얽혀있는 형국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여권 인사들로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어떤가요? 네, 명 씨의 진술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처럼 줄줄이 현역 의원들까지 얽혀 들어가게 될까 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만 명 씨의 말에 허풍이 많이 껴있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게 그간 연루된 의원들의 일관된 주장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확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최근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메신저를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발언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정이 공천이라든지 당과 관련한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적 위치에 있지 않은 비선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여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울 만큼 당정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대목이죠.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빠지게 되는 설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언보다도 윤 대통령이 실제 명 씨의 부탁을 받고 혹은 다른 지역에서도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국면이 됐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복귀에 논란이 됐던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봐도 될까요?
네, 신호탄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인적 쇄신을 위한 검증 작업에 이미 착수해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남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수석 비서관들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인적 쇄신과 관련해 개각은 개혁과 맞물려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에 따른 개각도 이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역 의원들도 개각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적 쇄신이 이루어진다면 강도와 폭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상징성이 가장 컸던 강기훈 행정관이 나가게 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김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7인방에 대한 인위적 인사 조치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개각의 경우에는 꽤 폭이 클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 비서실장, 장관 등을 두고 전직 의원, 현역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임기 후반기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져 있는 현역 중진 의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팎에선 국무총리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누가 있어요?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5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정현 전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홍 시장은 총리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당무 관련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한동훈 대표를 많이 저격하는 글이 보입니다. 그리고 추 원내대표가 총리로 가게 될 경우 원내대표 이제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데요. 그럼 중도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내대표를 중도에 뽑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당 안팎에서는 총리의 경우 국회 표결로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해 줄 수 있는 총리 후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직전까지 좀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추경호 원내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보다는 이제 주호영 의장 그리고 권영세 의원이 보다 좀 가능성이 높은 카드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좀 상승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반사이익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번 대통령의 이제 남미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함께 가지 않은 점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인적 쇄신과 개각 분위기가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된 것으로 정부 여당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조금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에 대한 평가를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방향 역시 옳았다라든지 이렇게 자평을 해서는 안 된다. 더욱 이럴 때일수록 겸허한 자세로 쇄신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힘이 실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에요. 향후 전망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황에서 탄핵 소추안 추진 동력을 키우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 25일에도 중형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탄핵 추진의 명분 또한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다만 이 대표로서는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대선으로 가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나다라는 판단을 해서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지도 않느냐라는 시나리오도 일부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에게도 공감을 받지 못하고 본인의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이제 당선 무효형을 덮기 위한 방탄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러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와 한낮의 음악실 김은아의 오늘 이 곡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만 있고 바깥으로 나와 다니지 않을 때 보통 두문불출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두문불출이란 말에서 첫 번째 글자는 어떤 한자를 쓸까요? 혹시 머리 두자를 쓰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다는 뜻이니까 머리를 문 밖으로 내밀지 않는다는 것에서 유추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한자입니다. 이 한자 성어의 유래는 이성계가 역성혁명으로 조선을 건국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성혁명은 쉽게 말하면 왕조가 바뀌는 일이지요.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 고려의 유신 72명이 새 왕조를 섬기기를 거부하고 경기도 개풍군에 있는 두문동이라는 곳에 깊숙이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요. 여기서 나온 한자 성어가 두문불출이고요. 첫 음절의 한자는 마글두 또는 팥배나무 두자입니다. 두문불출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집에만 박혀 있어서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비유적으로 쓰이면 집에서 은거하면서 관직에 나가지 아니하거나 사회의 일을 하지 아니함을 이르기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우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대기질은 좋고 햇볕도 따사롭습니다. 하늘도 맑은데요. 낮 기온은 전국이 9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4도가량은 낮겠지만 1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의 낮 기온을 이어가겠습니다. 세종, 대전이 11도, 강릉, 광주 12, 대구 13, 부산, 제주 15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당분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평년 이맘때 아침 추위는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내일 아침에는 전국 내륙의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져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며 추운 곳도 있겠고요. 서울은 내일 아침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대부분 오늘처럼 1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일요일도 낮 기온은 10도 이상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 전국적인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이 비가 내리고 나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다음 주 수요일부터 매우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목요일 이후로는 서울이 내내 아침에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 제주에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주의하시고요. 서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는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물결도 서해상과 동해상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3도까지 올랐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예정된 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 25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막판 여론몰이로 끝까지 선동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늘 사법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조 대표는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경남에 있는 한 부대에서 훈련병이 구보를 하다 실신했는데 결국 사망했다고요. 네, 불과 입대 3일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어제 아침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초반 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뛴걸음에 나섰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현장에서 간부에게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저녁 결국 숨졌는데요. 군 관계자는 당시 뛴걸음이 신병교육대 교관 통솔하에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앞서 개인별 건강 상태를 확인 후 구보가 가능한 인원만 참여했다 설명했습니다. 현재 육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사고 조치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고요. 뛴걸음 당시 훈련병 인원과 총 이동 거리 등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남녀공학 전환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동덕여대가 결국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어요. 네,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단과의 면담 끝에 결국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향후 논의가 재개될 때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 발표를 전제로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 해제와 수업 전면 재개에도 합의했는데요. 학교 측은 관련 입장문을 다음 주 월요일 공개하고 같은 날 2차 면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로 동덕여대 내홍은 일단락되는 양상인데요. 학생들이 점거 농성에 나선 지 열흘 만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시위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요. 학생들은 여전히 강의실이 없는 본관 점거는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 특히 시위 과정에서 부서진 기물과 라카치를 한 건 어떻게 복구할지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취역 반란회가 취소되면서 이 주관업체가 요구한 손해배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고요. 학교 측은 이번 사태에 따른 전체 피해 규모가 최대 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총학생회 손해배상 청구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성단체 신남성연대는 이번 사태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 등을 이유로 같은 날 서울종합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최근 서울여대에서 교수의 성폭력 의혹에 학생 시위가 있었는데요. 해당 교수가 결국 사직했어요. 네, 지난 수요일 학교 측에 사표를 내고 이날부로 사직 처리됐다고 합니다. 앞서 서울여대는 해당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었는데, 일부 학생들이 징계가 가볍다며 학교 측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비판 대자보를 붙였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교수는 사과는커녕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분노한 학생들은 학교 정문을 비롯해 건물 계단과 기둥 곳곳에 빨간 라카로 이 교수를 규탄하는 항의글을 썼고, 이 교수가 고소장을 낸 경찰서 앞에 모여 악의적 고소를 중단하라 집회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해당 교수가 속한 단과대학의 일부 동료 교수들도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럽다며 뜻을 같이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교수는 여전히 학생들에 대한 고소는 취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지금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리는 게 금지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언제든 성별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 공개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이제 사라진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가족, 또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를 비롯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남아선호 사상이 쇠퇴하고 성비 불균형이 해결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에 대한 접근에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 헌법재판소도 최근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이다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가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인공 임신 중절의 90% 이상은 태아의 성별을 모른 채 이뤄져 태아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위헌 의견을 냈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태아 성별 공개 금지 조항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던 1980년대 초음파 기기가 도입되면서 태아 성감별과 여아에 대한 선별 낙태가 성행하자 이를 막기 위해 1987년에 처음 제정됐는데요. 현재는 2008년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라고 봤고, 2009년 의료법을 개정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초저출산 추세 속에 남아선호 사상이 자취를 감췄고,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재차 헌법 소원이 제기된 겁니다. 실제 데이터로 봐도 지난해 국내 출생아의 성비는 105.1명으로 자연 상태 성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고요. 반면 30년 전인 1993년의 전체 출생아 성비는 115.3명이었는데 셋째 이상에서는 200명을 넘어서면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 전문가들은 성별에 따른 낙태가 극심했던 결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아들이고 딸이고 딸이고 아들이고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고요.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이 시원하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네. 만 나이 통일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새는 나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네, 혹시 나이 얘기할 때 만 나이 쓰시나요? 나이 깎고 싶을 때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동안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고 싶어서 만 나이만 고집하다가 몇 번 족보가 꼬여버리고 나니까 복잡해서 그냥 이전처럼 새는 나이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여전히 새는 나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이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만 나이 통일정책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지난해 6월 시행된 관련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 정도였습니다.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나이를 얘기할 때 세는 나이를 사용한다는 비율도 60%를 넘기면서 비교적 높았고요. 응답자 상당수는 자신의 나이를 말할 때 이 세는 나이와 만 나이의 개념이 헷갈렸던 경험이 있고 지인이나 동료를 부르는 호칭이 만 나이 통일 이전과 비교해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세는 법만 해도 만 나이부터 세는 나이, 연 나이까지 이렇게 세 가지나 되다 보니까 계산 방법에 따라 제각각이 되다 보니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답한 비율도 10명 중 7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만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게 행정 서비스 등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응답은 68%에 달했고요. 또 응답자 가운데 61%는 국제적 통용 기준에 맞게 조정된 정책인 만큼 세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 또 흥미로운 부분은 응답자들이 나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오래도록 지속돼 온 나이에 따른 선입견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응답자 대부분이 한국 사회는 나이에 대한 선입견이 강한 사회고 10명 중 7명은 유독 스스로 나이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밥을 사거나 기회를 박탈당한 경험이 있었고 반대로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소소한 자비를 맞거나 훈계를 들었다는 응답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 또 불필요한 선입견을 줄이고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공감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네. 김장 시즌이 돌아왔어요. 본격적인 김장철이지만 예년보다는 따뜻한 날씨 때문에 김장을 할지 한다면 또 언제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무정 대표 살림남께서 올해 김장하기 좋은 시기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김치의 날입니다. 예년 같으면 진즉에 배추 사다 절여놓고 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늦더위에 배추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도대체 김장을 언제 해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이 김장 적기는 하루 평균 기온이 4도 이하고 최저 기온이 0도 이하, 즉 바깥 기온이 냉장고 온도와 비슷한 때라고 합니다. 네. 아무리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보관하는 요즘이라고 해도 찬바람을 좋아하는 배추가 맛있을 시기, 또 유산균들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온도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날씨는 중요한데요. 날씨 그리고 배추값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가 김장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뭐 배추값이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금배추 얘기가 나오던 시기랑 비교하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정부 할인 지원과 제휴카드 등을 적용하면 금배추로 불리던 때에 비해 가격은 평년 수준 아래로 낮아진 상태인데요. 다행히도 김장에 들어가는 14개 주요 품목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할인 지원이 지갑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로마트 청주점에서는 배추 말고도 무와 고춧가루, 깐마늘, 양파에도 이 농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4인 가구 기준인 20포기를 김장한다 가정하면 총 비용은 20만 4천 원대, 여기에 하나로마트와 제휴카드 할인 혜택까지 받으면 17만 8천 원대까지 내려가는데요. 평년 가격보다도 약 13%가량 저렴한 수준입니다. 네. 몇몇 품목은 온라인 최저가가 더 저렴했지만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고요. 품목별로 보면 배추 소매 가격이 포기당 3,100원대로 한 달 전보다 60% 넘게 내렸고 마늘과 고춧가루도 각각 18%, 8% 넘게 내렸습니다. 올해는 김장은 쉬어가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참 다행이네요. 네, 일을 할 때 전화, 메일도 많이 사용하지만 사내 메신저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메신저 대화 방식을 두고 세대별 차이가 있다고요. 네, 요즘은 업무도 그렇고 웬만하면 대부분 메신저로 소통하는 일이 많잖아요. 네. 서로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 말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빚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직장 상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으로 이응 하나 달랑 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불쾌한데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젊은 MZ 직장인들은 이응 한 글자만 띡 보내니 이런 반말보다도 더 성의 없는 것 아니냐면서 메신저에도 기본 예의가 필요하다. 본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세대불문 인정하고 있는데요. 업무 중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불쾌했던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고 업무용 메신저를 통한 소통이 대면 또는 통화소통에 비해서 실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왜곡시킨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7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앞서 짚어본 초성 답변이 싫은 이유를 묻자 성의가 없어 보여서란 의견이 많았고요. 특히 반복적으로 이응이라고 받아치면
혹시 나랑 대화하기 싫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세대별로 이응 답변에 대한 호불호 정도가 차이를 나타냈는데요. 초성 답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이들의 응답을 모두 더하면 20대가 85%, 50대에선 60%대로 젊은 세대일수록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컸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대의 경우 초성 답변 자체가 성의 없다는 의견과 서로 바쁜데 의미만 통하면 된다는 의견이 각각 30%대로 팽팽하게 나타났고요. 성의가 없다는 답변이 1등이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와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20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외국계 제약사에 다니고 있다는 한 부장님은 이 초성 답변이 싫다는 것도 알겠고 동의도 하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 일은 언제 하냐면서 그렇게 치면 요즘 들어오는 신입들은 기본적인 통화 예절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일일이 지적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상사와 부하 직원의 메신저 대화에서 20, 30대가 의외로 이른바 꼰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가장 흔히 쓴다는 넵이라는 답변과 관련해서 이 뒤에 물결을 붙인다거나 하는 변형이 거슬리는 경우가 있느냐 물었더니 50대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반대로 젊을수록 거슬린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20대는 특히 일상 대화에서 쓰는 웃음 메시지에도 민감했는데 이러나 저러나 참 이제는 웃음 표시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참 골치 아픈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의 치료비를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걷고 있는 한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네, 시골 마을에서 20명 남짓한 신도와 작은 교회를 꾸려온 34살 아빠 전요셉 목사는 지난 5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대장정에 나섰습니다. 4살짜리 딸 사랑이를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사랑이는 올해 1월 듀센 근이형 양증이라는 근육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 영양 상태가 망가져 퇴행하는 병인데 10대에 걷지 못하게 되고 20대는 호흡기가 필요해진 뒤 30대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완치제는 아직 없지만 최근 미국에서 유전자 치료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약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최소 몇 년은 걸릴 거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미국에 가서 하루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필요한 치료비만 46억 원이라고 하네요. 아무리 애써도 방법이 없던 아버지는 직접 2발로 뛰며 후원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46만 명에게 10,000원씩 기부를 부탁하는 챌린지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주일 뒤 서울 광화문에 도착하는 아빠는 사랑이에게 이 말을 꼭 할 수 있게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빠가 오늘 여기까지 잘 걸어왔어. 우리 사랑이 잘 치료받고 아빠랑 같이 씩씩하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그렇게 여행을 같이 가보자. 사랑해 라고 하셨네요. 남은 여정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세모정 청취자분들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5491님이 저 후원했습니다. 제발 잘 돼서 치료되기를 빌겠습니다 하셨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감소증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걸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이가 들면 뼈에서 무기질이 빠져나가면서 골다공증이 생기듯이 근육 노화로 인해서 근육량도 줄고 근력도 줄고 근기능도 줄어드는 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이 노화랑 연관된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육량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근감소증은 아닙니다. 이 근육량이 중요하긴 한데 이 근육의 기능에 관계되는 이제 근력이나 수행 능력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적은 사람도 이 근력이 좋아서 이 근육을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근육량이 적은 것은 이 근감소증의 특정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감소증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근감소증이 단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질병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하는 곳에서 2016년에
11월 달에 세계 최초로 이 질병 코드를 근감소증에 부여를 했어요. 즉 근감소증이 이제 병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17년에 정식 질병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일본은 2018년에 우리나라는 2021년에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정식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근감소증 사실 뭐 그 자체로 중병은 아니죠. 하지만 이 근육이 나이가 들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상생활 유지할 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근감소증 노인들이 사망 위험이 높다 이런 연구도 우리나라에서 나왔는데요. 이 명지병원 노인의학센터 연구팀이 요양원 9곳에 거주하는 노인 27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대상자의 85.3%인 238명이 근감소증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균 근감소증이 84세 이런 분들은 사망 위험도가 훨씬 높은 거로 돼 있어요. 근감소증이 없는 군에 비해서 사망 위험도가 3.74배, 4배 가까이 높았다고 확인됩니다. 근감소증에 유발할 수 있는 합병증도 많다면서요. 그렇죠. 이 근육이 줄어들면 이 뼈를 받쳐주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절 위험이 커지고 이 관절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또 이 근육이 부족하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 포도당을 잘 쓸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당뇨병 위험성도 높아지고 또 남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면서 이 혈관에 자꾸 쌓여서 심혈관 질환 위험률도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6배, 당뇨병 위험이 3배, 고혈압 위험이 2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감소증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근감소증은 나이랑 연관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이 들어갈수록 정신적인 고립, 우울증도 높아지는 데다가 넘어지기도 쉬우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합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감소증이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근육 감소로 인해서 인지 기능 저하가 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그 원인을 규명했는데요. 여의도 성모병원 카톨릭 뇌건강센터 연구팀이 치매가 없는 528명을 대상으로 근감소증 점수랑 뇌의 MRI 검사를 통해서 인지 기능과 관계를 분석을 해봤더니 근감소증이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그 기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근육량이 적을수록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이 뇌에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력이 약할수록 뇌에 대뇌 피질 두께가 얇아지고 또 근 기능이 떨어질수록 뇌의 양측 섬유 두께가 위축이 된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근감소증이 알츠하이머병이나 혈관성 치매 같은 인지기능 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요. 근감소증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또 건강을 지키는 근테크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팔다리가 자꾸 얇아져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네,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것은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우선 근감소증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기준으로 남성은 약 6%, 여성은 약 9%가 근감소증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진단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건 손아귀 힘을 측정하는 거예요. 악력을 재는 건데 남성은 28kg 이상, 여성은 18kg 이상이 정상이에요. 이거보다 떨어져 있으면 근감소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보행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측정 방법이거든요. 보행 속도 초당 1m 기준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시속으로 치면 약 3.6km 정도 됩니다. 젊은 성인들이 천천히 걷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보다 더 떨어져 있으면 이제 근감소증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죠. 또 이 팔짱을 낀 상태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이것을 12초 내에 수행할 수 있느냐, 몇 번 수행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건데 이것도 근감소증 측정의 한 방법입니다. 또 뭐 병원에 오시면 골밀도를 측정하는 검사법으로 근육량을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확인하기도 하는데 이것까지 안 해도 잘 걷지 못하면 일단 근감소증 생각하셔야죠. 혹시 이럴 때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하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그 연구진이 근감소증 선별 질문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배 한 박스 9개 들은 4.5kg짜리 박스를 들어서 나르는 게 어려운지, 방 한쪽 끝에서 끝까지 걷는 게 어려운지, 계단 10개를 쉬지 않고 오르는 게 어려운지, 네. 1년 동안 몇 번 넘어졌는지 요거를 확인해 가지고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점수를 매겨 가지고 이 근감소증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10점 만점인데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종아리 둘레를 재서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종아리 둘레 32cm 미만으로 나오면 근감소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또 이거 그냥 뭐 쉽게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양손으로 붙이면 이 원둘레가 나오거든요. 엄지와 검지로 하면. 그래서 이 둘레 사이에 내 종아리가 남는다 또는 안에 들어갔더니 너무 쑥쑥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근감소증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뭐 왜라고 또 말씀하실 것까지는 없죠.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근육이 줄어드는 건데 네. 영양이 불량하거나 운동 부족 이런 걸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노화도 근감소증의 원인이 됩니다. 끼니를 잘 못 드시거나 운동을 못 하시는 경우, 또 고혈압, 당뇨병 같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근감소증이 아주 더 빨리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감소증이 노화와 연관된 질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요. 최근 청소년 관련 데이터를 보면 10대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의 운동량이 아주 많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근육량과 근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서 운동 시간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원래 근육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10대, 20대는 운동량이 부족하고 그 근력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도 조금 더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감소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네, 치료는 뭐 일단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건데 이 저항성 운동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 저항성 운동은 근력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운동을 말하는데 이 운동을 수행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확실히 줄고 또 근육도 늘어납니다. 주 5일 이상 수행을 하면 이 근감소증 위험성이 툭 떨어져요. 약 4분의 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영양이 또 중요하죠. 이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이 노인들은 체중 1kg당 단백질을 1.2g 정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0kg의 노인이라면 약 52g 정도 섭취를 하셔야 돼요. 52에서 54g 정도. 그러다 보니까 확인을 해봤죠. 우리나라 노인은 과연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 그랬더니 네. 너무 적게 먹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든 식물성 단백질이든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계란, 그다음에 두부, 그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네. 뭐 이런 것들을 잘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너무 많으신 고령자분들이 또 네네. 무턱대고 무거운 운동기구 사용하면 오히려 더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치죠.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65세 이상 성인들은 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이 중강도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뭐 조깅이나 뭐 등산이나 테니스 같은 유산소도 좋지만 사실은 근력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네. 스쿼트나
턱걸이나 또는 팔굽혀펴기 같은 이런 근력 운동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혼자서 하시다가 부상당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또 7, 80대 노인들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어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고령화가 된 일본에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이걸 통해서 확인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좀 비축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 근손실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요. 네, 일단 걸어 다니는 게 힘든 정도라면 누워서라도 해야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브릿지라는 자세예요. 브릿지. 천장을 보고 무릎을 굽혀서 누운 상태에서 이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어깨로 몸을 받치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악력기를 이용해서 손을 일단 많이 움직이는 그런 운동. 또 그때 이런 운동을 할 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른 쪽에 힘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감소증에 특히 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이죠. 단백질. 네.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꼭 고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곡류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밥을 막 탄수화물만 있다고 생각하러 안 먹는데 밥에도 약 7% 정도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도 잘 드시면 단백질이 돼요. 근데 현미로 바꾸면 한 8% 정도 들어 있으니까 더 좋죠. 이 고기도 어떤 게 좋으냐? 투뿔, 쓰리뿔 이런 거 말고 그냥 네. 플러스 안 붙은 거. 순 살코기만 있는 거, 기름이 없는 것들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노인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더 저렴해요 또. 그렇죠. 값도 싸고 좋죠. 기름이 없으니까 좀 씹는데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고기를 씹기 쉽게 만들려면 결에 직각으로 고기를 썰으시면 이렇게 해서 굽거나 또는 뭐 요리를 하시면 소화 흡수율도 좋아지고 씹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운동할 때 보조제 같은 거 막 먹잖아요. 맞죠. 네. 혹시 고령자들에게도 이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중장년층 음식으로 단백질 섭취가 좀 어렵다면 이 단백질 보충제 드실만 하죠. 소화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는 유청 단백질 이런 거 드시면 좋고요. 네. 하지만 이 단백질 보충제는 치료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 이걸 드시면서 운동을 하셔야죠.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말씀 계속 해주셨는데 또 이외에 또 챙겨야 할 영양소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타민 D가 전부 원래 유지해야 할 수준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여름에도 옷을 다 입고 실내 활동을 주로 하고 밖에 나가더라도 선크림이나 선블록으로 다 막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피부에서 잘 만들어지질 않아요. 더더욱이 비타민 D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영양소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비타민 D 보충제나 또는 비타민 D 주사약제를 병원에 가서 처방받으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키우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있는 근육들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적어도 운동은 계속 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수면을 잘해야 된다는 게 많이 확인되고 있어요. 미국 시카고 의대 연구팀이 수면 시간에 따라 근육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잠을 적게 자는 집단에서는 근육량이 6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중국에서 역시 70대 노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잠을 7에서 8시간 자는 사람은 괜찮았는데 6시간 미만으로 자거나 9시간 이상 많이 자는 사람은 40% 이상 근감소증이 더 나타났다 이렇게 확인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근육량에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좀 잠이 준다고들 말씀 많이 그렇죠. 하시던데 그렇죠. 충분한 수면을 좀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네요. 그럼요.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내 몸을 좀 피곤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고 그걸 야외에서 하실수록 이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 실외 활동과
운동 노동이 어르신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쯤에서 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 함께 풀어봤으면 하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6454님입니다. 변비가 있는 경우 단백질이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근육량을 지켜야 할까요? 이건 제가 아니고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하셨네요. 친구 얘기를 아닌 듯 하면서 하셨네요. 이거 단백질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은 거 아닙니다. 네. 단백질 드셔야 되고요. 변비를 해결하셔야죠. 그래서 섬유소가 많이 있는 음식들을 드시면서 단백질을 드시면 되고 반드시 운동이 같이 포함돼야 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2935님은요. 저희 어머니가 골다공증이 있으십니다. 뼈가 약해서 운동을 권하기가 무서운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물 치료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약물 치료법이 있죠. 뼈가 아주 나쁜 분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해주는데 네. 1년이면 뼈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보험이 된다면 쉽게 치료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치료를 하시면서 이 적당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3368님은요. 저희 남편은 운동광입니다. 근손실이 온다고 유산소 운동은 절대 안 하는데요. 아니 누워있는 것도 근손실이 난다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런 식의 운동 괜찮을까요? 잠을 많이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네요 하셨어요. 네, 이분은 좀 심하네요. 약간 예. 운동 중독되신 거죠. 그러네요. 그래도 좀 적당한 휴식이 중요하고 또 유산소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있다고 그래서 쓰이는 법을 모르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해서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훈련을 시켜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누워 있다고 반드시 근손실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잠을 충분히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근육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운동도 하되 휴식도 취하시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된다고 잘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오한진 교수님 말씀을 녹음했다가 좀 들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요. 근감소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갱년기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갱년기 극복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보내주시거나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세요. 미리 참여해 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유나의 오늘이고 김유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요즘에 그 힐링곡이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차트를 역주행하고 있는 곡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바로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이라는 곡입니다. 제스비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약간 커피 이름 같기도 하고. 유명한 가수예요? 제스비는 뭐랄까요,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소개해드리는 게 더 네.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능인들을 중심으로 결성이 된 팀입니다. 그래서 이름 한 글자씩을 딴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제제. 그 많이들 아시는 이제 K-팝과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로 사랑을 받은 네. 진행자이자 또 이제 예전에는 PD였던 네. 인물이고요. 그리고 쓰는 승헌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너튜버로 K-팝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카피 댄스 같은 것들로 워낙에 네.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비는 가비 씨라고 최근 정말 예능을 통해서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인데요. 퀸가비라는 너튜브 콘텐츠도 그렇고 원래는 K-팝 안무가로 엄청나게 이름을 날리던 인물이었어요. 다들 아실 텐데 그 라치카라는 팀의 리더거든요. 그 댄싱 팀인데 그 라치카의 별명이 있습니다. 뭔가 K-팝은 라치카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구호가 있을 정도로 네. 뭐 K-팝 안무계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큰 이름, 이 가비로 이루어진 혼성 그룹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냥 예능으로 만난 일회성 그룹 네네. 같은데요. 꽤 굵직한 대중음악계 인물들이 함께했다고요. 맞습니다. 이들을 결성시키게 만든 게 그 너튜브 채널이죠. 문명특급의 특별한 콘텐츠였었거든요. 위대한 제스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안에서 결성이 되었는데 이 문명특급 자체가 워낙 케이팝 씬에서 명성이 높고 또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애정을 많이 받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케이팝 씬의 큰 이름들이 두 팔을 걷고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곡을 만든 사람들이 작사 김이나 씨 작사를 담당했고요. 네. 그리고 작곡에는 모노트리의 황현 씨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재하 씨가 같이 작업을 해서요. 그 케이팝 예전에 좋아하시던 분들이 좀 뭐랄까 추억에 잠길 만한 촉촉한 멜로디와 감성으로 요즘 말로 그 띵곡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명곡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요즘 케이팝 얘기하면 좀 강렬함이 중요하고 리듬 같은 것이 훨씬 더 강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곡은 멜로디가 정말 별빛처럼 쏟아지는 멜로디고요. 그리고 그 어떤 선율에 맞춰서 또 김이나 씨 특유의 또 아주 적재적소의 감성을 탁 건드리는 이 포인트가 살아있는 노랫말들이 얹혀져서 위로받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그 작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멤버들의 진짜 이야기도 삽입이 되었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렇게 작업을 했대요. 김이나 씨가 그 멤버 3명에게 각자 자신이 가장 무모하고 반짝였던 때를 자신에게 써서 보내달라.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승원 씨는 중3 시절 그리고 가비 씨는 정말 뭘 해도 자신감이 넘치던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제재 씨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면서 일기 같은 글을 써서 보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뭉클하게 마음이 움직인 김이나 씨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묶어서 모두에게나 있는 가장 빛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노래로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멤버들의 이야기가 가사 속에 다 담겨 있는 거네요. 네, 뮤직비디오에도 각자 그 어린 시절 제일 좀 깨발랄했던 시절들이 담겨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친숙하기도 하고 또 추억에 젖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제 승원 까비 시간 속에 날 여전히 기억해 내게 언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날 알아보고 날 믿어주는 너와의 모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없었어 지나간 모든 순간들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꿈을 또 한 번 보면서 한 배를 그냥 웃어버리고 또 하면 되지 뭐 쏟아지는 불빛들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나는 최선을 위트 라이라고 쓰디쓴 눈물을 삼키며 말했었지 비밀을 알려주자면 넌 뭘 했어도 성공할 연인 걸 알고 있잖아 한 번도 굳이 말하지 못한 그 말 내가 뒤에 있어 당장 찔러버려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시작해 내게 언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날 알아보고 날 믿어주는 너와의 모든 지금 쏟아지는 별빛들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다른 피할 수가 없는 날이면 하루쯤은 그냥 구겨 던져버려 온몸으로 막아도 내일은 올 테니까 Get it over tonight Say what you believe in 넌 너를 그냥 믿어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듣고 왔습니다. 네. 제스비가 누군지 모르고 들어도 일단 네. 노래 자체가 너무 좋네요. 아유, 전 처음 들었을 때 왜 이렇게 노래들을 잘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셋 다 노래가 전공인 분들은 아니고 특히 뭐 승원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팝 커버도 많이 했지만 가비 씨는 춤만 잘 추는 줄 알았는데 어찌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지 놀라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프로젝트성 그룹이 그간 참 많았잖아요. 네. 뭐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뭐 자이언티의 뭐 이런 그 거. 무한도전. 네, 무한도전 세대잖아요. 아, 역시.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네네.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이 합쳐진 좋은 콜라보의 사례를 이야기하면 무한도전 얘기가 많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이 그 고속도로 가요제라고 해서 네.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지드래곤과 정영돈의 아시죠? 조합 예. 이런 뭐 것들이요. 그리고 뭐 네. 정재영 씨와 정영돈 네. 조합 이런 네. 것도 기억들 하실 테고 또 예전에 그 박명수 씨와 소녀시대가 함께하기도 했었고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가 네. 출연해서 큰 화제를 모은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뭐 싸이에서 진짜 지드래곤 이적 씨 같은 가요계에서 세대를 초월한 네. 능력자들이 이 무한도전 멤버들과 함께 아주 멋진 새로운 노래들과 가요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저는 이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 라인업 중에 유명한 가수들도 있었지만 꼭 한 팀 정도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지금 씬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피들을 한 팀씩 꼭 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10cm나 장기하와 얼굴들 같은 아, 네, 팀도 있었고 맞네요. 그리고 뭐 혁오 씨도 사실은 무한도전으로 이름을 알렸었고 이후에 뭐 장미여관 같은 팀도 그랬고 거의 이제 신인 아티스트 혹은 인디 아티스트의 메이저 등용문 같은 역할을 했어서 저는 이제 메이저 씬도 인디 씬도 다 다루고 있는데 인디 씬에서 그런 얘기 진짜 많았어요. 무도에 나가야 이제 메이저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관문처럼 여겨질 정도로 시대를 뒤흔들어 놨던 음악 예능 콘텐츠였습니다. 저는 무한도전에 머물러 있나 봐요. 무한도전 이후에 가요계에 좀 큰 영향력을 끼친 프로그램들 뭐가 있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놀면 뭐하니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굉장히 더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이 놀면 뭐하니 음악 프로젝트를 만들었었던 것도 사실은 무한도전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스타 PD죠. 김태호 PD와 유재석 조합 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악 평론을 하고 뭐 음악 콘텐츠 만드는 사람이지만 이 팀의 어떤 촉과 좋은 음악을 대중들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재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뭐 한두 번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10여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뭐 훔쳐올 수 있다면 훔쳐오고 싶은 재능이기도 한데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유닛입니다. 환불원정대. 준비해봤어요. 네. 이 팀이 또 코로나 시기에 결성이 되어서 팬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 멤버들 특유의 에너지로 많은 분들에게 힘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이 팀은 각자 가수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엄정화, 이효리, 제시, 화사 이렇게 멤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름에서 연상하다시피 환불을 잘 받아올 것 같은 센 언니들. 맞아요. 당시에 그 컨셉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Don't Touch Me라는 곡으로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을 정도로 아주 화력이 좋은 팀이었는데요. 이 곡도 역시 K-팝 씬에서 걸그룹 곡 제일 잘 만든다고 하는 블랙 아이드 필승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아주 반짝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환불 원정대의 Don't Touch Me 듣고 올게요. trouble 이래 다 그래 세 보인대 어쩔래 난 멋부리네 다
You're dealing with a fool-headed monster. 어디 와서 싸구려를 팔아. 참지 않아. You don't want no problems. 마음대로 마음대로. 누가 뭐래도 나대로. 내가 문제라면 답 없지. You can look and stare but don't touch me. 불편한 말들이 또 선을 넘어 난 또 보란 듯 해내서 보여줘 버려 나도 사랑을 원해 나도 평화가 편해 하지만 모두가 자꾸 건드리는 건 내 멋대로 해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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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care Yeah yeah 내 맘대로 해 자꾸 건드리는 건 괜찮아 걱정 마 써도 난 즐거워 몇 살을 먹는데도 절대로 난 안 꼴리는 걸 하고 싶지 않아 Wanna be original 남의 눈치 보지 않아 자꾸 건드리네 Don't touch me 때론 눈물 쏟아지기도 해 결국 날 만든 게 눈물을 개조해 It's okay 남들 신경 쓰지 마 절대로 never never 누가 뭐래도 멈추지 마 자꾸 건드리네 Don't touch me 내 맘대로 해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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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care Yeah yeah 내 맘대로 해 자꾸 건드리네 Don't touch me 괜찮아 걱정 마 속은 즐거워 몇 살을 먹는데도 절대로 난 안 꼴리는 걸 하고 싶지 않아 Wanna be original 남의 눈치 보지 않아 자꾸 건드리네 Don't touch me 자꾸 건드리네 Don't touch me 환불 원정대의 Don't Touch Me 듣고 왔습니다. 0184님이요. 네. 동태가 눈을 번쩍 뜨게끔 하는 센 언니들의 울림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도대체 동태 뭐죠? 근데 그거 아시죠? 환불 원정대가 그 컨셉이 네. 그리고 실제로도 멤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세 보이지만 속은 또 너무 여리고 네. 정도 많고 그런 맞아요. 캐릭터들이어서 대중분들이 그래서 더 애정을 많이 그럼요.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무한도전을 보고 자란 세모정 청취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말고도. 그렇죠. 근데 네. KBS도 나름 음악 예능 프로그램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쵸. 지금 이제 자존심이 조금 상한 우리 KBS 걸 전주리 아나운서인데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네. 최근에 KBS에서 또 재미있게 봤던 그리고 또 대중분들이 많이 좋아했던 스페셜 유닛을 모셔와 봤습니다. 바로 골든걸스.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작년 말에 너무 재미있게 봤었고 또 마침 연말이어서 이제 연말 무대들과 함께 그 골든걸스 특유의 블링블링한 모습으로 또 대중분들을 많이 찾아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는 또 디바 라인입니다. 세대를 초월하는. 그래서 앞선 환불 원정대가 좀 이제 강한 카리스마를 퍼포먼스와 함께 보여주는 언니들이라면 여긴 진짜 목소리 하나로 시대를 사로잡았던 네. 인물들이죠. 인순이, 박미경, 신효범, 이은미 이렇게 네 분이 모여서 걸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각자 가진 색깔이 워낙 뚜렷하잖아요. 맞아요. 말도 안 되죠, 솔직히. 솔직히 진짜 합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좀 안 되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각자 예를 들자면 진짜 막 뚜렷한 막 빨강, 파랑 막 이런 인물들이 모여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을 모여서 심지어 걸그룹 형태로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맞아요. 저 그래서 아 이거 KBS라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방송국과 플러스 알파로 박진영이라고 하는 프로듀서가 이제 붙었어요. 박진영 씨야 뭐 K-팝 씬에서 뭐 걸그룹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도가 텄다라고 네. 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플레이어로서 벌써 한 30여 년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네. 보니까 그냥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들끼리 만든 프로젝트가 안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박진영 씨 어디 가면 무조건
정권 대표님 선배님 소리 듣는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옛날 표현으로 왜 약간 은매 기죽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나들 제발 이러면서 좀 쩔쩔매는 모습을 네. 보여줘서 또 예능적으로도 재미가 굉장히 있었던 맞아요. 조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골든걸스의 One Last Time은요. 저희가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아의 오늘이 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골든걸스의 One Last Time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